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도 또 더군다나 주말 집에 편안하게 쉬셔야 되는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이 뵌 분도 계시고 낯선 분도 계시고 낯설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조합장을 하고 현재는 조합 청산 업무를 이어서 맡고 있는 고정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 드렸다시피 조합이 요즘 좀 시끄럽죠. 네, 그래서 현재 조합 상황, 회사한 이후에 조합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 20분에서 길면 한 30분 정도 설명드리고 대관 시간이 허락되는 시간까지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다 물어보시면 제가 끝까지 다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분, 조합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항상 상담 노트를 작성을 해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시는지가 대략적으로는 저에게 보고가 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추려봤더니 딱 표 하나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해산총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 상황을 숫자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입주 시 저희가 84 타입 기준으로 1,900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셨고요. 여기가 이제 추가 분담금 납부하신 라인입니다. 타입별로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21년 9월에 1차로 환급금을 74는 1,000만 원 정도, 84 타입은 평균 30만 원 정도의 환급을 1차적으로 해드렸습니다. 2차는 해산총회 이후에 숫자는 좀 다릅니다. 500만 원, 450만 원 정도의 환급 2차까지 해드렸고요. 추후에 1,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의 3차 환급금을 해드리겠다고 제가 조합원들께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 합계가 총 3,600, 일단 3,200 정도의 환급금을 청산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약속을 드렸던 표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기 좋게 좀 표현을 해보면 74 타입은 1,700만 원, 84 타입은 1,900만 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셨고요. 1차, 2차 최근 8월 달에 190이랑 210만 원을 세 번째 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7선은 대략 1,640, 84 타입은 1,810만 원의 환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주하실 때 내셨던 추가 분담금 중에 잔액이 이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속드렸던 총 환급 예상 앞에 표에서 말씀드렸던 총액에서 지금까지 이 정도 환급을 드렸고 남아있는 금액이 74 타입은 1,560만 원 정도, 84 타입은 1,790만 원 정도 환급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 토입니다. 물론 지금 50세대 정도를 분양하고 있는 내용을 아실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분양 금액을 추정해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액 저희 분양가 대비 현재 우리 아파트가 거래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세대 중에 14세대가 정당 계약을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선착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행이 됐고요. 만약에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이 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 할인 분양이라든지 확장기 또는 옵션 금액 할인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이 금액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초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2019년도에 총회 당시에 제가 조합원들께 설명드리면서 만들었던 표 그냥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담하우징하고의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가 홍담하우징이 계속 저희 조합을 장악하고 저희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을 새롭게 이끌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대당 2,200만 원 최소 금액이에요. 홍담에서 새로운 계약을 추진했다면 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는 총 2,2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임원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이런 큰 항목으로 보여드렸죠. 이것도 그때 당시에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앞에 표에서 설명드렸지만 조금은 모자르는 상황이죠. 전체 금액 중에서 현재까지는 60에서 90만 원 정도가 모자르고 있는 상황이니 90%, 95% 정도는 초기에 약속드렸던 약속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불행이지만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행운이 될 수 있는 일이 저희가 입주 시에 일어났습니다. 임대청으로부터 180세대가 조합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총 117세대는 본인들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셔 나가셨고 그 세대는 분양을 실제해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72세대가 소송을 진행해서 현재까지도 한 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22세대는 입주를 완료하셨고요. 50세대는 소송이 마무리돼서 이번 분양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소송이 끝나지 않은 세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예상컨대 10월 정도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세대하고 일반 분양 중에 계약을 해지한 세대가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분양가가 그 당시 분양가 5억대로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분양에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합쳐서 소송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분양이 두 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분양이 완료되고 나머지 아시겠지만 해변가 카페가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카페도 조합원들이 아마 조합원 가입하실 때는 입주민 시설로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형질 지목을 확인해 보니 근린상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시설로 쓰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4차 총회 때 입주민 시설로 조합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양도하거나 아니면 기부하는 형식으로 세금까지 매겨서 넘는 걸로 제가 의결을 조합원들께 받아서 의결이 통과가 됐었죠. 근데 불행히도 입주 시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의 비대위 분들이 주축이 되셨죠. 판매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불가피하게 다시 근린생활로 판매하는 걸로 다시 의견을 재의견을 받아서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업계획에는 금액이 좀 많이 높게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근린상가가 송도에서 근린상가 분양가 금액 중에서는 거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편의점 자리는 평당 6,800만 원 정도 있고요. 일반 상가는 평당 5,800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찍었으니
지금도 송도 내 상가가 4천만 원대에 분양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저희가 거의 30% 이상 좀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었죠. 그 얘기는 결국은 조합의 수익으로 그만큼 많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분양가로 이제 책정을 하다 보니 저희 카페가 실평수가 25평 정도 나오거든요. 금액으로 약 19억 정도의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그 분양가로 분양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한테 분양 의사를 밝혔던 분들도 오셔서 다 손사래를 치고 가셨고, 다행히 유치원은 그 금액에 매도가 돼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상가는 감정평가를 새로 받았습니다. 시세와 거래가 대비해서 116동 쪽에 있는 상가는 8억대 정도, 113동 쪽에 있는 거는 한 6억대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와서 일단은 나라점터에 보면은 그 최고가 입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실시해서 다행히 입찰이 마무리가 되면 그 금액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찰이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가는 애석하지만 분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대체 이제 언제 줄 거냐, 이 얘기들이 많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언제쯤 할 거인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조금 조합원 분들한테 약속드렸던 게 총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두 번째가 사실은 2023년 6월에 청산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그 점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법률 이슈가 발생이 되면 1심, 2심, 3심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산정해서 나름대로 그나마 또 한 2년 정도 잡아서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예상과는 완전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분 입장에서는 매우 저기 똑똑한 대응을 하신 거겠죠.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를 쭉 지켜보시다가 한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소송이 들어오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셔서 그들 중에 2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셨고, 지금 한 세대가 아직도 4년이 넘는 시점까지도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입주한 지 4년이 됐는데 왜 청산을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분양도 할 수 없고 해산을 했는데 해산 인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자청에서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으로 끝났던 16세대를 분양을 하겠다고 경자청에 신청을 했는데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50세대 이상을 갖고 와야 된다는 좀 부당한 주장이었죠. 물론 법적인 판단을 봤을 때 행정소송을 가면은 분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조합이 득이 될까라는 판단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50세대가 채워질 거라는 예상이 돼서 경자청하고 굳이 법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게 사실 저희한테 무리한 게 없습니다. 강제적으로는 저희한테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페널티를 내린다거나 업무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보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왔었고, 다행히 올해 분양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지금 분양하고 있는 세대가 사실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밟으면 10월 28일이 잔금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잔금이 들어오면 정리를 해서 조합원들께 10월, 빠르면 10월만, 늦으면 11월 정도에 수익, 잔금 들어온 거에 대한 수익금 또 나눠드리고, 내년에 이제 또 저희는 세금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사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합이 마무리가 되고 몇 년 후에 멀지도 않죠. 힐스테이트 조개딱지들이, 물론 저희하고 컨디션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세금이 이제 조합원 각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추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없는 걸 검토해서, 법인세가 4월 달이잖아요. 마무리되면 한 6월 정도쯤이면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목표를 현재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목표도 분양이 정말 운 좋게 딱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뒤로 미뤄지면 또 그만큼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합 상황은 그렇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편물도 아마 BH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총 지금까지 비대위가 임시총회를 하겠다고 시도했던 게 이제 세 번째고요. 이번에는 저희 규약에 보면은 임시총회를 할 수 있는 게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총회를 요청하면, 조합장에 총회 요청하면 조합장은 7일 이내에 총회를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조합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산총회 때 이제 이런 자금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으셔서 국내 3대 회계법인이 있는데 3일, 3정, 한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일이라는 곳에 나름대로 큰 금액을 들여서 회계 강사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시제부터 시작해서 계약서에 있는 대로 지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서 큰 의견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그거 총회 때도 되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에 실어드렸었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이후에가 또 이제 알 수 없다. 그런 의도로 만약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선정해준 업체로 해서 안건을 삼아달라. 왜냐하면 지금은 조합장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해산총회 때 의결된 내용 그대로만 저는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조건 여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로 총회 안건을 삼아달라면 제가 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아시겠지만 조합장 지금 청산인인데 조합장 청산인 그 얘기도 이슈에서 그건 제가 추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겠다는 안건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설사 제가 그거를 받아서 제가 총회를 연다 한들 매우 합리적이지 않겠죠. 저를 자르는 총회를 제가 하는.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가는 제도가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총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시는 게 맞고, 본인들이 스스로 총회를 개최해서 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총회를 신청했는데 조합장이 안 받아줬다고 이렇게 많이 비난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받아서 제가 그 총회를 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팬데믹 상황이어서 해산총회를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했어요. 21년 12월 23일 날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로
해산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에 각자 개인 인증하셔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해산이 이루어진 단체고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알면서도 해산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이 들고요. 해산이 됐지만 다만 이슈가 이제 해산을 했는데 해산 인가를 못 받은 거죠. 일반적인 분들이 인가 못 받았으면은 해산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를 낳는데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1년 동안. 그럼 그 아이는 태어난 게 아닌가요? 태어난 사실은 변함이 없죠. 출생신고는 단지 그냥 부차적인 행정행위 있고, 저희 해산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해산총회에 맞는 의결 정도수를 채워서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경제청에서 나머지 조합원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세대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해산 인가를 내줄 수 없다라는 상태고요. 비대위에서 신청한 임시총회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신청한 판결문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은 판사님이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세요. 전 청산이 고정원이다. 저희는 청산된 게가 맞는 거예요.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비난할 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일반인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인가가 안 됐으면 안 된 거지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해임건으로 올렸던 제한사유를 보면 총 크게 4가지 정도라고요. 주택법령에 따른 자료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두 번째,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부응했다. 아까 그건 제가 설명드렸고요.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을 무시했다. 해산총회에서 약속한 기간 내에 해산과 청산을 만료하지 못하여 비용 증가와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법령에 대한 자료공개 의무, 저희가 조합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16년도부터 매달 자금 입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계약이 된 이후 15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조합원 명부밖에 없어요. 21년도에는 저희가 해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명부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지금 조합원들께 우편물이 가고 문자가 가는 것은 그때 당시 정보로 보내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최근에는 해산이 된 이후에는 조합장하고 청산인은 완전 이제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법도 이제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요. 예전에 판례가 이제 도시정비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이슈가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례가, 저희는 대한민국 법은 재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 정확하게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처벌할 수 있는데, 청산인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어서 그 이후로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 대상이 청산인까지 포함이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주택법에는 청산인이 현재까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해산 이후에도 저희는 주택법에서 공개 의무사항을 갖고 있는 자료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합원 개인정보는 조합원들이 저한테 공개해도 된다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그걸 공개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합원 개인정보는 제가
비대위에서 요청했지만 해줄 수 없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위법 사항이라고 하면 전 언제든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1번, 2번, 뭐 3번 제가 대충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해산이 길어지는 이유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론 저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전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쫓아다니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저도 당연히 생업이 있고요. 아시는 분도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조합장 아니면은 직업도 없는 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월급 받아놓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들도 있고 나름 조합장 안 해도 처자식 굶겨줄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제 본업에 많이 충실하지 못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나약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후에 열리는 총회에서 회의 된다면 저도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표현을 사실 만나신 분들한테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서 보면 짜장면을 아는 게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단계가 책이 그냥 그림으로 본다는 거예요. 짜장면 까맣게 생기고 면 이렇게 저어서 먹으면 저게 짜장면이구나. 그렇게 아시는 게 이제 1단계고요. 2단계가 이제 직접 짜장면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주문하셔서 짜장면의 온기와 맛과 향을 느끼신 분이 2단계에 계세요. 3단계는 짜장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누굴까요? 직접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면을 반죽을 해서 면을 볶고 춘장을 얼마큼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양념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야채를 얼만큼 섞어서 잘라서 볶아야 맛이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짜장면을 제일 잘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조합장을 맡은 지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6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조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2048명 중에 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를 제가 설사 해임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의무고 책임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만약에 제가 해임이 된다면 저는 이제 물론 디테일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바뀌면 사무실 서로 차지하려고 문 닫고 용역 부르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 저희 직원이 총 3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저희가 업무 대행사 없이 일한 지가 벌써 3, 4년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조합은 업무 대행사가 있어서 용역을 주고 직원 한두 명의 조합장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제하고 뭐 이런 집행이 일어나거든요. 저희는 저희 3명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속속들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직원 뭐 근무한 지 4년이 넘어가지고요. 던져주기만 하면 다 알아요. 왜냐면 히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뭐 당연히 그 여직원도 최근에 퇴사 의사를 이제 밝혔고, 나머지 직원은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예상컨대. 저는 뭐 당연히 듣고요.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 당장에 26일날 이번에 계약한 세대 입주한다고 하는데 입주 업무 누가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입주가 지연이 돼서 발생되는 손해는 당연히 조합원들이 다 떠안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상상이 맞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6개월 정도 이상은 조합 업무가 마무리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헬리오시티 철자가 pis다고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리나 봐요. 어떤 분이 이제 헬리오시티에 계신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헬리오시티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18년도에 여기 입주했는데 업장이 3번째 바뀌어서 그분도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총사안이 안 되고 조합원들끼리 계속 소송하고, 현재는 뭐 추가 분담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뭐 그래도 집값이 우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서 감당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뭐 아무도 예상은 하지 못하게 12억 갈 거란 예상은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다시 7억, 6억으로 떨어질 거란 예상은 아무도 못 하시지 않았을까. 실제 현재 뭐 6억대, 기회는 이때다 분양하니까 6억대 후반대 엄청 나오죠. 사실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분양이 잘 돼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동네 부동산이라도 압박이라서 그런 매물들을 좀 이렇게 단도리하거나 최소한으로 좀 줄여줬으면 이런 참담한 계약들과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욕심입니다. 저는 뭐 비대위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합은, 그리고 조합장은 특히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비대위 역할은 그거죠. 견제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고 따지고. 2020년 이후에 비대위에서 저한테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전화 연락도 없어요. 딱 2번 오셨어요. 조합원 개인 정보 달라고 하실 때. 그것도 처음에 왔을 때는 나한테 얘기 좀 하자고 앉아서 하고 가라 그랬더니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비대위원장 오셨는데 이번에도 크게 얘기 없이 그냥 가셨어요. 본인이 우리 직원이 한 얘기 엉뚱하게 카톡방에 해서 뭐 업무방해니 고소니 그런 얘기 나오게 또 본인이 단초를 마련하셨고 엉뚱한 얘기 나오게 얘기하시고 가셨죠.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차라리 따지는 게 좋죠. 그래야 나도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말을 만드는 건 3분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행용하려면은 거의 돌이킬 수 없어. 3개월? 예전에 많은 거 3개월 얘기하셨는데 요즘 3년 갖고도 안 돼요. 제 얘기만 하면 또
비대위 오신 분들 속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오셨는데 마이크 좀 들으시죠.